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니콘 기업의 대부분은 스타트업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나왔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럽은 실리콘밸리에 이어서 창의와 혁신의 아이콘인 스타트업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팔을 위협하는 막강한 온라인 지불 시스템인 네덜란드의 에이련. 도시와 도시 사이에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프랑스의 공유 차량 서비스 블라블라카. 메이저 음반사의 음악을 스트리밍해주는 스웨덴의 스포티파이와 온오프라인 화상통화 서비스인 스카이프. 이외에도 전 세계 항공권을 실시간으로 비교해주는 스카이스캐너, 전 세계 음원 서비스인 샤잠, 또 몇 년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앵그리버드 게임까지 이 모두 유럽이 낳은 혁신과 창의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이렇게 창의와 혁신의 아지트가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워라밸의 수준이 가장 높은 유럽이 이렇게 새로운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럽연합은 일찍이 2009년을 창의와 혁신의 해로 선포하고 유럽의 발전이 창의성과 혁신에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또 유지하는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창의와 혁신의 중심에 사람을 둔 것이죠. 실제로 비슷한 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2008 여가정책 심포지엄에서는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국가의 창의력 지수와 여가 경쟁력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의 창의성은 워라밸을 토양으로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유럽의 각 나라들은 어떻게 일과 삶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워라밸을 이뤄낸 대표적인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OECD가 발표하는 베터 라이프 인덱스라는 지표에 따르면요, 2017년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잘 이루어진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이 지수는 두 가지 기준, 5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 그리고 일상생활을 포함해서 하루 중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요. 이 네덜란드는 10점 만점에 9.3점을 기록했습니다. 2위와 3위는 근소한 차이로 각각 덴마크와 프랑스가 차지했고요. 전 세계 38개국 가운데 최하위는 터키가 0점으로 꼴찌였고 우리나라도 최하위권인 35위에 머물렀습니다. 네덜란드가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생산성이 높은 짧은 근로시간과 높은 재택근무 비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20%를 넘는 데 비해서 이 네덜란드의 초과 근무 비율은 1%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2배를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죠. 게다가 네덜란드의 재택근무자 비율은 13.7%,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유럽과 한국의 스마트워크를 연구하고 있는 베타랩이 최근에 네덜란드 현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의하면요, 네덜란드에서는 경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근로자도 유연하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남성의 재택근무 비율이 여성보다 약 2% 정도가 높았다는 건데요. 이 사실은 네덜란드의 기혼 여성 대부분이 아기가 태어나도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생존을 고민해야 했던 네덜란드의 정신은 이 워라밸의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대상으로 글로벌 H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덜란드 기업 SD웍스는요. 근로자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임금과 복지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의 진정한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동시에 전 세계의 인재들까지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의 연봉과 복지에 책정된 예산이 1억이라면 이 예산 안에서 보너스라든가 휴가라든가 혹은 회사 자동차와 같은 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복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더 중요한 싱글이라면 일주일 더 긴 유급휴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가 태어나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보너스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워라밸의 키워드인 다양성을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만 국한하지 않고 복지까지 확대한 아주 혁신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네덜란드의 워라밸은 사실 꽤 역사가 깊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여주는 스마트 오피스와 다양한 스마트워크 제도로 잘 알려진 글로벌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의 전 세계 지점 중에 가장 먼저 워라밸을 도입한 것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암스테르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이미 2005년도에 수평적인 업무 공간을 구현하기 시작했고요. 또 출퇴근의 개념이 거의 없는 유연근무 제도를 전사에 도입했습니다. 당시 약 1000여 명이 일하던 네덜란드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시도를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지점에도 유사한 제도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워라밸은 단순히 사무실에서 일찍 퇴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워라밸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존중받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덴마크의 시각장애인 재활센터 블란더센터 브로드갸드입니다. 이곳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휴가 중에 업무 연락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의 병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직원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회사의 어떤 행사에도 의무적으로 참석을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개구리 휴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개구리 인형을 책상이나 문에 걸어 놓으면 경영진이라고 해도 그 시간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 2006년에 68%에 그쳤던 직원들의 회사 만족도가 2017년에는 99%로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워라밸에 대한 만족도는 39%에서 100%로 급증했고요. 병가로 인한 결근은 1.5%로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파리시에 소속된 청년지원단체는 2018년 경제적 문제로 여름 휴가를 가지 못하는 30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해서 최대 200유로의 여름 휴가 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휴가를 즐기는 프랑스인들은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그랑바캉스라고 하는 대휴가 기간을 갖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도 부담 없이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파리 시청이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프랑스가 국민들의 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휴가가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해서 국가와 기업이 여행 경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체크 바캉스 제도는 1982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이조차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 근교의 큰 호수를 야외 해변으로 만든 도시 바캉스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이런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과 정부가 20만 원까지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죠. 프랑스인들에게 5주에서 9주까지 이르는 긴 휴가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자신이 받아야 할 자연스러운 보상이자 또 9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1년을 위한 충전의 기간인 것이죠. 창의와 혁신의 대명사가 된 실리콘밸리의 기업에서는요, 이 매니저와의 면담 시간에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Are you happy? 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직원이 행복해야 높은 연봉에 걸맞는 최고의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의 행복을 막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또 직원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니저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세대의 배부른 소리로 폄하되기도 했던 개인의 행복.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개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또 지원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국가에 그리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사회로 이미 진입해 있기 때문에 말이죠.